초비상 사태가 터졌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전광판에 붉은 경고문이 번쩍였죠. 필라델피아 조선소 가동 중단. 단 세 단어가 월가의 수십억 달러를 흔들었고 CNN 헤드라인엔 굵은 글씨로 몰락이 새겨졌습니다. 미국은 안도했지만 한국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단 한 사람의 눈빛만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철수가 아니다. 뭔가 숨겨져 있다. 몰락이라던 선언 뒤에 감춰진 진짜 그림자, 그리고 세계를 뒤엎을 반전.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브리핑룸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9월의 차가운 아침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충격적 자막이 150여 명의 기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단계적 가동 중단. 헬렌 포스터 전 상무부 차관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1세의 이 베테랑 관료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브리핑룸의 하얀 조명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달 말 핵심 라인을 정지하고 계약된 선박 2척은 취소됩니다. 헬렌 포스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기자석에서 키보드 소리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딸깍딸깍 기계음이 브리핑룸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기자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100년 넘은 미국 조선업을 이길 수는 없지. 폭스 뉴스 기자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추가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나 보네. 회의실 공기는 예견된 승리를 확인하는 안도감으로 가득했어요. 기자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누군가 작은 박수까지 쳤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예측했던 결과가 마침내 현실이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뒤편 구석자리에 앉은 한 남성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콜럼비아 대학교 사무엘 콜린스 교수였죠. 57세의 이 국제 정치학자는 회색 재킷을 입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발표 자료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훑어갔어요. 이상했습니다. 라인 정지 D-30일, 계약 취소 2건 투자금 회수 절차 개시.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맨 아래쪽 작은 글씨에 눈에 띄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신규 기술자 250명 채용 완료, 대형 크레인 3대 추가 설치 중, 용접 장비 50대 신규 반입. 콜린스 교수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철수를 준비하는 회사가 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콜린스 교수가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오히려 가짜 같다. 헬렌 포스터가 브리핑의 클라이맥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목소리에 확신을 실었어요. 이번 발표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철수의 시작입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기자들이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일제히 원고 작성에 몰두했어요. 누군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한국 기업들이 현실을 깨달았군. 다른 기자가 맞장구 쳤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지. 로이터 통신 기자가 추가했습니다. 결국 미국 조선업계의 승리로 끝나는군. 박수 소리까지 터져나왔어요. 브리핑룸은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하나오션의 예견된 실패, 필라델피아 조선소, 미국으로 복귀. 하지만 콜린스 교수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굴리며 화면 속 모순된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했어요. 투자 규모 1억 2천만 달러, 고용 인원 800명에서 1,050명으로 증가, 운영 기간 불과 11달.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최근 한 달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50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주해왔고 조선소 부지에는 최첨단 크레인 3대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철수를 준비하는 기업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노트에 또 다른 질문을 적었어요. 250명을 새로 뽑고 크레인까지 설치하는데 철수라니, 이건 완전한 모순이야.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은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웃음소리와 농담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예상대로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끝나지. 이제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미국 손으로 돌아오겠군. 당연한 결과야. 한화그룹도 결국 현실을 인정한 셈이지. 1억 달러 넘게 쏟아부었는데 1년도 못 버텼네. 기자들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콜린스 교수는 복도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국제 정치를 연구해온 그의 경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교차했습니다. 왜 철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250명의 기술자를 추가 투입했을까? 왜 대형 크레인을 새로 설치하고 있을까? 왜 이 모든 일정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 있을까? 뭔가 크게 숨겨져 있다. 직감이 울렸어요. 이 완벽한 철수 발표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글씨로 떠있던 철수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마치 진실도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교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교한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월가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뉴욕 맨해튼 37층 투자은행 회의실에서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리처드 모건 선임 애널리스트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54세의 이월가 베테랑은 20년간 조선업계를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1억 달러를 태우고 1년 만에 접는다. 그건 숫자가 거짓말하는 순간이다. 회의실에 앉은 투자자 15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표정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펀드 매니저가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죠. 한국 기업이니까 당연하지. 미국 시장을 너무 우습게 봤어. JP모건 애널리스트도 고개를 흔들었어요. 결국 철수잖아. 예상된 결과야. 하지만 리처드 모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띄운 재무제표를 손으로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여러분 숫자를 보세요.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입한 자금은 정확히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시티그룹 임원이 비꼬듯 말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니야? 무리한 투자의 대가지. 아닙니다. 리처드 모건이 강하게 반박했어요. 더 이상한 건 투자 회수 기간입니다. 1억 2천만 달러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최소 5년은 걸려요. 그런데 1년 만에 철수한다고. 이건 경제 논리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모건 스탠리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요. 모건, 당신 한국 기업들 잘 몰라. 계획 없이 덤볐다가 도망치는 게 일상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리처드 모건이 새로운 차트를 띄웠어요. 조선소 운영으로 연간 2천만 달러 수익이 가능합니다. 5년이면 원금 회수, 10년이면 100% 이익이에요. 게다가 지난주 한국 본사에서 추가 운영자금 30억 원을 송금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였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 펜타곤에서 공식 발표했는데 뭘 더 봐라. 철수하는 회사가 왜 돈을 더 보내죠? 말이 됩니까? 리처드 모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 8층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 로사 국제안보 전문 저널리스트가 전화를 끊고 동료에게 소리쳤어요. 믿기지 않아. 벤자민 드레이크가 한화에 합류했다고. 46세의 이 베테랑 기자는 나토 싱크탱크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 연구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전 백악관 해양정책 수석보좌관 말이야? 정말? 에밀리아 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레이크는 패배하는 배에 타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야.
다른 연구원이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펜타곤 발표가 공식 아니야? 드레이크도 잘못 판단했을 수 있지. 아니야. 에밀리아 로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9세의 벤자민 드레이크는 워싱턴에서 승리의 전략가로 불리는 인물이야. 오바마 행정부 시절 TPP 협상을 성공시켰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중국 해양 전략을 설계했어. 그가 합류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예외 없이 성공했어. 동료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왜 망해가는 회사에? 그게 바로 내 말이야. 더 이상한 건 드레이크의 연봉이래. 연간 150만 달러야. 연구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철수하는 회사가 그런 거금을? 하지만 펜타곤 브리핑룸 밖 복도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비웃음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결국 철수잖아. 이건 새로운 뉴스도 아니야. CNN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월가 애널리스트가 뭘 안다고.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MBC 기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드레이크 영입? 그냥 마지막 발악이겠지. 체면 칠해용이야. 맞아, 어차피 결과는 정해졌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추가했어요. 하나오션 철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국 기업이 인수. 뻔한 시나리오야. 또 다른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 처음엔 요란하게 시작하다가 조용히 꼬리 내려. 그 순간 뉴스 속보가 전국으로 송출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2개의 자막이 동시에 떴어요. 한국 기업 철수 수순 전 백악관 보좌관 한화 합류. 서로 완전히 모순된 메시지가 같은 화면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콜럼비아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 뉴스를 지켜본 사무엘 콜린스 교수는 리모컨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에는 이미 수많은 의문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달러나 투자했는데 1년 만에 철수? 5년 걸려 회수할 돈을 11개월 만에 포기. 드레이크를 영입했는데 패배가 확정. 연봉 150만 달러 주면서 철수한다고. 콜린스 교수가 펜을 입에 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라면 왜 전략가가 필요하지? 게다가 이런 거금을 주면서 30년간 국제 정치를 연구해온 그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밖 캠퍼스의 가로등들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논리와 현실이 충돌할 때 진실은 그 사이에 숨어 있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한 목소리였습니다. 폭스뉴스, CNN, MSNBC 모두 같은 헤드라인을 내보냈어요. 한국 조선업, 미국서 철수 가속화. 콜린스 교수가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리처드 모건의 경제 논리, 에밀리아 로사의 인사정보,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투자 확대 증거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철수라는 결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월가의 빈 회의실에서 홀로 남은 리처드 모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무제표를 다시 펼쳐놓고 중얼거렸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뭔가 크게 잘못됐다. 워싱턴의 에밀리아 로사는 전화기를 들고 추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드레이크 영입이 정말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해. 세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뭔가 거대한 연막이 치워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고속도로를 달리던 콜린스 교수의 렌터카가 조선소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밤 11시 그는 문 닫힌 유령 공장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쿵쿵쿵 중장비의 진동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마치 나처럼 밝았습니다. 이게 뭐지? 콜린스 교수가 차에서 내려 철조망 담장으로 다가갔어요. 멀리서 들리는 소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탕, 탕. 쇳소리와 함께 자동 용접 로봇에서 불꽃이 튀어올랐어요. 폐쇄된 유령 도시가 아니라
밤새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중단이 아니라 확장이다. 담장 너머로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간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크레인 아래를 오가고 있었어요. 용접기에서 나오는 파란 불꽃이 새벽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가 정문으로 향했어요. 경비실에서 나온 경비원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기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잠깐 현장을 둘러보고 싶어서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무슨 취재를 해요? 내일 오세요. 하지만 콜린스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따라 걸으며 현장을 관찰했어요. 그때 담장 밖으로 나온 안전모를 쓴 노동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실례합니다. 콜린스 교수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언론에서 이 조선소가 철수한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바쁜 거죠? 노동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라뇨? 야간조까지 풀가동입니다. 풀가동이요? 콜린스 교수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네. 이번 달에만 250명 기술자가 새로 투입됐어요. 용접, 도장, 조립 전 분야예요. 오히려 일이 2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저쪽에 보이는 크레인 3대도 지난달에 새로 설치한 거예요. 최첨단 장비래요. 철수하는 회사가 왜 이런 투자를 하겠어요? 콜린스 교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노트를 꺼내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모두가 속고 있다. 다른 노동자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요즘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많이 와요. 영어는 서툴지만 실력이 대단해요. 로봇 용접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자들이요? 네, 대부분 30대, 40대 숙련공들이에요. 가족까지 다 데려와서 아예 이민 온 것 같아요. 철수한다는 회사가 이런 사람들을 왜 데려오겠어요? 콜린스 교수가 담장 너머 조선소를 다시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레인이 거대한 철판을 옮기고 용접기에서는 계속 불꽃이 튀었어요. 세 번째 노동자가 쉬는 시간에 나와서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철수요? 웃기는 소리죠. 지난주에 새로운 선박 2척 주문이 더 들어왔어요. 선박 주문이요? 콜린스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컨테이너선이랑 탱커선이요. 완성까지 2년은 걸릴 거래요. 철수하는 회사가 2년짜리 계약을 받겠어요? 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질수록 콜린스 교수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어요. 그는 노트에 또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철수가 아니라 전진의 전초기지다. 멀리서 새벽 사실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어요. 야간 작업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가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회사에서 철수 계획이나 인력 감축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세 노동자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내년에 인력을 더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관리직도 추가 채용한다던데. 철수는 무슨 확장이죠, 확장. 콜린스 교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펜타곤의 발표와 현장의 실상이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며 혼잣말했어요. 언론도 정부도 시장도 모두 속고 있다. 아니면 속이고 있거나. 조선소를 떠나는 길에 콜린스 교수는 백미러로 여전히 불 켜진 공장을 바라봤어요. 겐트리 크레인이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아니라 이건 전진의 전초기지다. 그의 손끝이 흥분으로 떨렸어요.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큰 특종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필라델피아를 벗어나며 콜린스 교수는 결심했어요. 이 거대한 연막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노트에 적힌 마지막 문장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비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돌아온 콜린스 교수가 워싱턴 자택에 도착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책상 위에는 식은 커피잔과 흐트러진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어둠 속을 밝히고 있었어요. 진실을 찾아보자. 콜린스 교수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하나오션과 관련된 모든 공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마우스 소리만이 조용한 서재를 채웠어요. 수십 개의 파일을 열어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재무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새벽 2시 마침내 그가 찾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에 떠오른 제목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하나오션 미국 사업 확장 계획서 기밀 등급 B.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콜린스 교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추가 투자 규모 50억 달러, 연간 건조 목표 18척, 현지 고용 계획 1,500명, 사업 기간 10년. 50억 달러라고? 콜린스 교수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철수를 발표한 회사가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세워뒀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문서를 아래로 스크롤하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블록 공법 확대 도입, 도크 3개에서 6개로 확장. R&D 연구센터 신설, 자동화 시스템 도입, 한국 본사 기술진 300명 파견. 철수하는 기업이 이런 항목을 왜 넣지? 콜린스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모든 내용이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축소나 철수와는 정반대였어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6개월 기존 시설 현대화, 2단계 12개월 도크 확장 및 신규 장비 도입, 3단계 24개월 연간 18척 건조체제 완성, 4단계 36개월 동부 최대 조선소로 도약. 이건 완전한 확장 로드맵이야. 콜린스 교수가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어요. 그런데 문서 하단에 또 다른 파일 링크가 있었습니다. 위성 촬영 자료라고 되어 있었어요. 클릭하자 놀라운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위성 사진이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3개월 전 사진에서는 조선소가 상당히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진을 보자 콜린스 교수는 깜짝 놀랐어요. 부지 면적이 눈에 띄게 넓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졌고 도크도 길어졌어요. 측정 수치를 보니 정확히 30% 확장된 상태였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이렇게?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콜린스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철수한다는 회사가 오히려 규모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3시 그는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매트슨 해운과의 MOU 체결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 최대 해운사인 매트슨이 하나오션에게 컨테이너선 10척을 주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 금액만 30억 달러였습니다. 30억 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철수한다고. 콜린스 교수가 책상을 쳤어요. 손바닥이 아팠지만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어요. 인력 운용 계획서였습니다. 열어보니 구체적인 채용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10월 용접공 100명 추가 채용, 11월 설계 엔지니어 50명 채용, 12월 품질관리 전문가 30명 채용, 내년 1월 관리직 20명 채용. 총 합계 1,500명 신규 고용 계획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500명을 새로 뽑는 회사가 철수한다고.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콜린스 교수는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후퇴가 아니라 확장이다. 새벽 4시 마지막으로 재무계획서를 확인했어요. 향후 5년간 매출 예상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첫 해 10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5년 후에는 연매출 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연매출 50억 달러면 미국 동부 최대 조선소가 되는 거잖아. 콜린스 교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50명 신규 기술자 투입, 50억 달러 추가 투자, 도크 30% 확장, 1,500명 고용 계획.
철수라면 왜 도크 확장에 수십억을 쓰겠는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모든 증거가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콜린스 교수는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굵게 썼어요. 숫자가 말한다. 이건 후퇴가 아니라 대전환이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교수의 하루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 엄청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50억 달러, 18척, 1,500명이라는 숫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기자 생활의 최대 특종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거대한 연막을 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 해군대학 정문으로 콜린스 교수의 차가 들어섰습니다. 오후 2시 가을 햇살이 붉은 벽돌 건물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콜린스 교수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2시간을 달려온 그는 피로했지만 흥분 상태였어요. 지난밤 SEC 자료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50억 달러 투자 계획, 1,500명 고용, 연 18척 건조 목표. 모든 게 철수와는 정반대였어요. 접수처 직원의 안내로 3층 구석진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해양법, 국제법, 통상법 등 온갖 법률서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늘어서 있었습니다. 74세의 제임스 해링턴 교수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수염과 두꺼운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는 40년간 해양법을 연구해온 이 분야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이시군요. 전화로 말씀하신 하나오션 건이죠? 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린스 교수가 의자에 앉으며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철수라고 하지만 현장은 완전히 달랐다고. 겐트리 크레인이 밤새 돌아가고 250명의 신규 기술자들이 투입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SEC 자료에서 발견한 50억 달러 투자 계획과 1,500명 고용 계획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링턴 교수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콜린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군요. 뭔가 숨겨진 전략이 있다는 말씀이시군. 그렇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장을 가리키는데 왜 철수라고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해링턴 교수가 일어서서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단번에 필요한 법전을 골라냈어요. 잠깐만요. 존스법 관련 자료를 찾아보죠. 두꺼운 가죽 표지의 법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어요. 바스락바스락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을 채웠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아, 여기 있군요. 해링턴 교수가 돋보기를 꺼내든 채 법전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그 페이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각주들이 있었습니다. 존스법 제27조 3항을 보세요. 재선적 조항입니다. 콜린스 교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이 작은 글씨들을 따라갔어요. 재선적이요? 네.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죠. 해링턴 교수가 돋보기로 작은 글씨를 짚으며 천천히 설명했어요. 해외에서 제작한 선박이라도 최종 마감과 시운전이 미국 땅에서 이뤄지면 합법적으로 미국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콜린스 교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야간 작업, 신규 기술자들, 크레인 설치,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에서 만든 배도 필라델피아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면 완전한 미국 선박이 됩니다. 존스법의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합법적 방법이죠. 해링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설명을 했어요. 이 조항은 192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콜린스 교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손에 쥔 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실제 건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해링턴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제 건조는 한국에서 하고 마지막 20에서 30% 정도만 미국에서 완성하면 된다고 했어요. 선체의 최종 용접, 내부 시설 설치, 각종 시스템 점검, 시운전 등이 미국에서 이뤄지면 법적으로는 완벽한 미국 선박이 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생각 못했던 방식이지만 법은 분명 길을 열어두고 있었네요. 해링턴 교수가 감탄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법전을 덮으며 심각한 얼굴로 콜린스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콜린스 교수님, 이건 단순한 법적 이슈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치적 폭풍이 불가피해요.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해링턴 교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미국 조선업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수십 년간 존스법으로 보호받아온 업체들의 반발이 어떨지, 그리고 노조와 정치인들의 격렬한 반응이 어떨지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콜린스 교수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지뢰밭이었어요. 그래서 철수라고 발표한 건가요? 아마도요. 해링턴 교수가 법전을 정리하며 분석했습니다. 조용히 작업을 진행하다가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전략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50억 달러 투자에 1,500명 고용이면 숨기기엔 너무 큰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들통날 수밖에 없는 전략이군요. 콜린스 교수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혼잣말했어요. 모두가 철수라 부를 때 그들은 법전을 무기로 삼았다. 해링턴 교수가 마지막으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이 사실을 보도하실 생각이시라면 각오하세요.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닐 겁니다. 정치, 경제, 외교가 모두 얽힌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거예요. 연구실을 나서며 콜린스 교수는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캠퍼스 풍경과 달리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재선적 조항이라는 숨겨진 카드를 찾아낸 이상,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콜린스 교수가 혼잣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법의 틈새를 건 전략 전쟁이야. 이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발견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그리고 진짜 흑막이 누구인지를. 엔진을 시동 걸며 콜린스 교수는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누가 이 완벽한 전략을 설계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워싱턴의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해군 대학을 떠나는 차 안에서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에밀리아 로사였어요. 새로운 단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그랜드 하얏트 호텔 42층,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볼룸에 2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후 2시 CNN, BBC,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기자들의 표정은 대체로 여유로웠습니다. 대부분 하나오션의 공식적인 철수 발표를 들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블룸버그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오늘이 철수 발표일이겠지. 무대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나오션 로고가 푸른 바탕에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좌석 앞쪽에는 각종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방송용 대형 카메라만 12대, 사진 기자들의 망원 렌즈가 무대를 향해 일제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맨 뒤편에 앉은 사무엘 콜린스 교수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SEC 자료의 50억 달러 투자 계획,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야간 작업, 해링턴 교수에게 들은 재선적 조항까지. 그는 노트북을 켜고 실시간 타이핑 준비를 마쳤습니다. 볼룸의 공기는 기대감과 안도감으로 가득했어요. 기자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곧 터질 폭탄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오후 2시 정각,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더욱 밝아지며 카메라들이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오션 미국 법인 최고 경영자 앤드류 한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50세의 앤드류 한이 네이비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전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인 그는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철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앤드류 한의 첫 마디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우리는 철수가 아니라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준비했습니다. 순간 볼륨이 얼어붙었어요. 200명의 기자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어요. 몇 명의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앤드류 한이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언론에서는 철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뒤쪽 스크린에 거대한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50억 달러, 18척, 1,500명이라는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글씨 크기가 너무 커서 맨 뒤 기자들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볼륨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연예인 포토타임처럼 섬광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급하게 메모를 하며 웅성거렸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손을 들고 소리쳤어요. 펜타곤 발표와 정반대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앤드류 한이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아니라 전략적 재배치였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존스법 때문에 외국 기업은 미국 연안 운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볼륨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기자들이 숨죽이며 앤드류 한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재선적 조항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한국에서 80%를 건조하고 필라델피아에서 20%를 마무리하면 그 배는 완전한 미국 선박이 됩니다. 순간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부분이 재선적 조항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쪽 스크린에 존스법 제27조 사망이 떠올랐어요. 1920년부터 존재했던 조항이라는 설명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폭스뉴스 기자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50억 달러 투자라니 이건 선언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앤드류 한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 선언이 끝나자 볼륨이 완전한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수와 환호 그리고 분노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일부 기자들은 박수를 쳤고 다른 기자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지며 볼륨 전체가 번쩍번쩍 빛났어요. 기자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목소리가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회자가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콜린스 교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노트북에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볼륨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급하게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집국에서 긴급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복도로 나오며 콜린스 교수는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날 뉴욕에서 나는 역사가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국 해양산업사를 뒤흔들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설계한 진짜 전략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콜린스 교수는 혼잣말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화요일 오전 10시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 7층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날 뉴욕 기자회견의 여파가 연방정부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상무부 대변인 제니퍼 톰슨이 단상에 올라 긴급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오션의 계획은 존스법 재선적 조항에 근거합니다. 합법성 여부를 전 부처가 검토 중입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플래시가 번쩍이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톰슨 대변인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단상을 내려왔어요.
같은 시각 국회의사당 3층 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이에요. 20여 명의 의원들과 전통 조선업계 로비스트들이 미음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 마크 존슨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다. 매사추세츠 출신 민주당 의원 사라 케네디도 맞장구 쳤습니다. 존스법의 정신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은 전통 조선업계 로비스트들도 격분해 있었어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출신 로비스트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100년 넘게 미국 조선업을 보호해온 법을 이렇게 우회하다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실 건너편에서는 정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의원 로버트 김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합법적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편법입니까? 그럼 법을 바꾸든지 해야죠. 회의실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의원들 간의 설전이 격화되면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순간 맨해튼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매트슨 해운사 본사 39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매트슨 CEO 마이클 스미스가 환한 미소로 발표했어요. 매트슨은 이미 한화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해운업의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하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블룸버그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30억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10척입니다. 향후 5년간 총 50척까지 확대할 예정이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해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매트슨 주가는 하루 만에 15% 뛰었어요. 한편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 상황실에서는 고위 참모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국가안보보좌관, 경제수석, 국방장관, 상무장관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블레이크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선업 침공이다. 백악관이 침묵하면 역적이 되는 거다. 하지만 경제수석 캐서린 월시는 조용한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50억 달러와 7만 개 일자리, 그걸 외면할 수 있습니까? 7만 개라니 그런 허황된 숫자를. 블레이크가 다시 소리쳤지만 월시는 침착하게 자료를 펼쳤습니다. 직접 고용 1,500명, 간접 고용 2만 명,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총 7만 개입니다. 경제 효과는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군 전력 증강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우리 해군이 필요로 하는 보급함과 수송함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블레이크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경제 논리로 국가 안보를 팔아넘길 순 없습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그었어요. 승인파와 반대파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본 사무엘 콜린스 교수는 자신의 콜럼비아대 연구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적었어요. 승인과 저지, 환호와 분노. 워싱턴은 거대한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CNN에서는 한화 쇼크, 워싱턴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외국 기업의 편법 침투라고 비판했고 MSNBC는 7만 개 일자리 창출 기회라고 보도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는 환영과 반발이라는 정반대 헤드라인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경제면에서는 해운주 급등을, 정치면에서는 의회 청문회 가능성을 다뤘어요. 저녁 6시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든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대변인 케이틀린 젠킨스가 발표했어요. 대통령께서는 모든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시간 벌기였어요. 백악관 내부도 완전히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콜린스 교수는 자신의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워싱턴 권력 투쟁의 한복판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정치적 격돌 뒤에 숨겨진 진짜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물과의 만남이 바로 내일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워싱턴의 불빛들은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전면 충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 7층 브리핑룸에 2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미국 정가를 뒤흔든 하나오션 사태의 최종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이었어요. 상무부 대변인 제니퍼 톰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중했어요. 브리핑룸 전체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하나오션의 계획은 존스법 재선적 조항에 따라 합법적이며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해 승인합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브리핑룸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일부 기자들은 환호했고 다른 기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어요. 이것은 역사적 결정입니까? 톰슨 대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법성은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동맹 모델입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1시간 뒤 펜타곤에서 터졌어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 해군 대변인 제임스 커크 대령이 더욱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재선적으로 건조된 함정 또한 정식 미 해군 함정으로 인정합니다. 이 순간 브리핑룸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100년간 지켜온 존스법의 철벽이 무너지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환호와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이 순간부터 그 배는 미국의 군함입니다. 커크 대령의 선언이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령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어요. 같은 시각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 200명과 미국 현지 노동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선체에서 파란 불꽃이 튀어오르며 두 나라 기술자들의 협업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노동자 잭 밀러가 한국 기술자의 용접 솜씨를 보며 감탄했어요. 속도가 3배, 품질은 10배야. 조선소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미 공동 조선소.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 시간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미국을 완전히 뒤집다라는 헤드라인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화의 전략을 법적 완벽성과 경제적 실리를 결합한 걸작이라고 평가했어요. 반면 서울의 주요 일간지들은 굴복 아닌 역전, 존중으로 세운 승리라는 제목으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21세기형 경제 외교의 완벽한 승리로 규정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하나오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해운 관련 주식들도 덩달아 급등했어요. 매트슨 해운은 하루 만에 18% 뛰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무엘 콜린스 교수는 창가에 서서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40층 사무실에서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을 전략으로 가능하게 했다. 한국은 적을 파트너로 만들었고 미국은 패배 대신 새로운 동맹을 택했다.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극적인 반전을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콜린스 교수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백악관 강경파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블레이크는 측근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의 완전한 패배다. 하지만 경제수석 캐서린 월시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입니다. 7만 개 일자리와 연간 200억 달러 경제 효과를 놓칠 뻔했어요. 해운업계와 국방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트슨 CEO 마이클 스미스는 기자들에게 환영 의사를 표명했어요. 이것은 미국 해운업의 새로운 도약대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비공식 브리핑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놨어요.
해군 전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언론들도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법리적 완벽성으로 이룬 경제 외교의 교과서라고 분석했어요. 저녁 9시 콜린스 교수는 자신의 칼럼 마지막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맨해튼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그는 타이핑했어요. 승리란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며칠 뒤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되며 이 사건의 의미를 상징하는 명언이 되었어요. 한 주가 지난 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는 첫 번째 재선적 선박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첫 삽을 뜨는 순간이었어요. 콜린스 교수는 기공식 현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철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파트너십으로 끝나는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조선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기자의 의심에서 출발했습니다.